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방송 기자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산구 문화원에서 2026년 등용포럼 정기총회 및 특별 초청 강연이 있다 해서 와봤습니다. 예, 많은 분이 와 계시네요. 광주 전남 통합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실까요? 뭐 유튜브도 안 나가고 어디도 안 댕기고 있는데 특별히 이용빈 의원님이 참여하는 포럼이라 해서 마다 데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네. 인양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힘든데 우리 이용빈 의원을 보면 향기가 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독특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제가 5번 오르지만 특정 계보가 없이 그냥 했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동교동 핵심 멤버는 아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또 친노의 핵심은 아니었고, 또 문재인 후보에 제가 총괄 선대 봉사를 맡았지만 또 친문의 핵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어떤 정치를 하면서 주류로부터 견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그냥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제가 전국 선거를 6번 했어요. 최고위원 2번 떨어지고 3번째가 당선이 돼서 2008년도 정세균 대표 때 최고위원 했고, 남 대표도 제가 3번 나와가지고 2번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추미애 대표한테 떨어지고, 2번째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한테 떨어지고, 3번째 도로시 돼가지고 이제 아이고 돈목도 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판에서 판사한테 그랬어요. 판사님, 이 검사님이 나한테 이 송영길이가 돈봉투를 보내봐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나를 기소를 했는데, 검사님 들어보시오. 이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나서 집권당의 대표가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예 그냥 그 이준석이는 토사구팽으로 쫓아내버리고 룰을 바꿔가지고 아예 그 유승민을 출마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나경원이는 그냥 무슨 출산위원회 위원장 그냥 해고를 시켜서 아예 찍어서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안철수는 그냥 무슨 좌파 어찌고 해서 대통령이셔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반대 표시를 해서 사실상 김기현이 인기도 없는 그 땅기현이를 그냥 당선시켜준 지명한 짓한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러려면 몰라고 전당대회를 했다. 차라리 김기현이를 지명을 해주지. 김기현이 마누라가 고맙다고 뭔가 가방까지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완전히 헌법 8조 상항의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납작대기로 만든 이 윤석열의 검찰이 나를 정당 민주주의를 도목으로 훼손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민주당의 정당 역사상 핵심 동교동 선거도 시민당 때는 9파가 윤보선이었습니다. 10파가 장면총이었습니다. 10파, 9파가 싸운다라는 5.16 쿠데타를 진압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미국 대사가 윤보선 대통령 찾아가서 진압 명령을 내리면 미국이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압 명령을 안 내렸어요. 윤보선이가. 왜? 박정희가 하도 자기 편 침입 쿠데타인 줄 알고, 장면이가 미우니까, 10파가 미우니까, 9파, 10파가 야당보다 서로 간에 싸우는 바람에 박정희를 진압 못하고, 장면 총리는 어디 해화동 성당에 숨어가지고 쟤도 지휘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5.16한테 쿠데타 뺏긴 거 아닙니까? 그 장면 10파의 후계가 김대중, 윤보선 9파의 후계가 김영삼, 상교동, 동교동에 줄 서지 않으면 신민당의 당대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뒤는 친문이 아니면 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김근태 민평령이라도 들어가야 조직이 있어서 될 수가 있었잖아요. 송영길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오로지 그냥 이 풀뿌리로 싸워서 제가 당대표가 돼서, 저는 이 청와대 문재인 세력의 노골적인 반대를 뚫고 우리 이 풀뿌리 대의원들의 힘으로 당대표가 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뤘다고 자부하는데, 이 도목 도와주고 나를 매도하지 말아라. 무슨 이용빈이가 돈목도 받아가지고 저를 지지했겠습니까? 오히려 나한테 후원금을 100만 원씩 내던 사람인데,
그렇게 제가 항변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본 거는 그때 모두가 사실 이해찬 대표 돌아가셨으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총리님 그쪽이 대세해가지고 줄을 서 있을 때 아니 뭐 당대표 잘못 지지하면 다 훔쳐는 오버를 판인데 유일하게 광주에서 지역위원장이 몇 명이요? 8명이 8명 중에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송영길 지지를 해주셨던 분이 이용민이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사 데끼고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바람개비처럼 막 말을 바꾸고 그러잖아요. 줄 서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정도의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싸웠던 분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을까. 요새는 구속돼도 밥 세끼 다 주고 우리가 두드러피지도 않아요. 감옥에 있으면 갇혀있는 게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잡아다가 심심하면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에 불과한데 그걸 못 이기고 변절하고 배신하고 이런 세태를 보면서 참 그 많은 거를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갔더니 그 구치소 교도 직원이 송영길 대표님 잘 왔습니다. 뭘 잘하냐고. 여기는 대통령 될 사람이 오고 된 사람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된 후에 오면 안 좋은 거고 되기 전에 오면 서울구치소가 그 국립 서울교육대에서 무상급식으로 무상 학비도 안 받지, 밥도 다 주지. 그래서 그 보일러도 들어와요. 뭐 추운데 고생한다는데 추워요. 아주 보일러가 짝짝 들어옵니다. 제 독방에. 내 독방이 바로 조국 대표가 한 달 있다가 간 방을 나보다 같이 살아오고 갔더니 방 빼가지고 남부교도소로 가버려가지고 그 옆에 그 가수 김호중이가 또 옆에 있었는데 호중이 많이 호중이가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 90년대에서. 여기 또 어떻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 없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다 이 교도관 구치소에 사람 많아서 또 고흥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 지난해 뭐 선배님보다 잘해주고 또 이제 그 면회 가려면 이제 내 독방이 있으니까 그 구치소 직원 데리러 와요. 연출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면회 왔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그 교도소 그 사동에서 면회실까지가 꽤 거리가 있거든요.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간다고 그 데리러 온 사람이 몇 번 봤는데 말을 안 타가 언제나 선배님 제가 대동고도 출신입니다. 야, 대동고 여기까지 와 있다. 교도가 몇 명이 아니라 3명 있습니다. 이거 사람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살고 간 사람들을 다 교도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한테 대표님도 생활 잘하십시오. 아무튼 모든 게 일체 유심조란 말처럼 그게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잖아요. 그래서 제 감옥에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했냐면 우리 아들 딸 왔을 때도 야 아빠가 어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는 거라고 성성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 어떻게 낫냐. 감옥에 있는 게 훨씬 낫냐. 그리고 옛날에는 감옥에도 그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칼을 씌웠잖아요. 칼을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가만히 놔두면 잘못해 또 대단한 것이 해고 고문하고 그 비용 얼마나 행복하냐. 한 그때 서울시도 직원이 한 700명 있는데 700명의 경비원들이 지켜주는 큰 별장에 내가지고 휴양을 취하고 방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밥을 갖다 주면 이제 룸 서비스가 오는구나. 아주 즐겁게 이제 항상 그 자기 체면을 줘서 인간의 뇌가 딱 체면을 보면 체면이 걸려요. 그래서 계속 행복하다 생각하니까 버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을. 그래서 감옥으로부터 생각 한번 요새 보도된 거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제가 주제로 이제 받은 게 광주 전남의 통합인데 아시다시피 여기도
광주 아니고 다 전남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전남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죠. 광주 토백이 손 들어보세요. 광주 토백이. 좀 계시네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저희 아버지가 면석이를 하셨는데 사남이녀 중에 제가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광주로 보내서 그래서 우리 형 다 우리 사남이녀를 전부 광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우리 큰형은 벌교상고 벌교중학교를 댕기다가 광주상고 22회를 나오고 둘째는 큰형이 원래 보내고 둘째는 좀 빨리 보내자 그래서 계립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동성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광주일고를 나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셋째 형은 금호고등학교를 나오고 저도 초등학교 때 보내서 중초등학교 국성중학교 대동을 나오고 우리 여동생은 지금 첫 번째는 전남여고 막내는 경신여고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들은 다 광주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것은 광주나 전남이 다 한 고향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드디어 통합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자세가 미가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강론으로는 이제 우리 최현태 교수님 보셨는데 광주가 없어지면 어떡하나라고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견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 전남이 뭐 옛날에 250만 전남도에서 200만이 무너지더니 190만, 180만, 170만이 무너져가고 있고 광주도 150만이 뭐 140만, 130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지금 두 개를 합해도 한 310만, 20만 정도에서 300만이 뭐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 시장을 했을 때 한 290만 냈는데 지금 인천시는 300만이 넘어갔습니다. 부산도 350만 그러다가 지금 320만이 무너져서 지금 인천하고 크로스 보도 되려고 하는 이미 GRDP는 인천이 부산을 능가했습니다. 마치 일본의 요코하마가 오사카를 능가했고 오사카가 부산 같은 거고 요코하마가 인천 같은 위치잖아요. 도쿄에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요코하마가 일본의 1위 도시로 진작 오사카를 초월했어요. 지금도 인천이 부산을 초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그런 상태로 수도권 비대가 계속돼서 수도권이 지금 우리나라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거의 50%를 넘어가서 이렇게 가다가 거의 그냥 수도권의 그 서울공화국의 식민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자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게 DJ 때만 해도 부족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발버둥을 쳐서 한국전력이라는 것을 어찌됐건 우리 전라도 나주로 옮기고 국민연금이 지금 한 1,400조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세계 3대 연금 중에 하나인 이 국민연금 본부를 전라북도 전주로 옮겨준 거지만 이건 물론 뭐 여기 와도 직원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한다더라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게 흥미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안 해놓고 했으면 얼마나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던 조치라고 봅니다. 그 뒤로 이제 한전 과기대까지 만들고 그래서 나주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최근에 뭐 국가 AI 센터도 해남으로 유치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있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이 통합 문제가 나와서 원래 전남 광주시가 이야기 쭉 나오다가 연합 뭐 추진하다가 이제 통합에 큰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인천시장을 딱 출발해 보니까 우리가 광역시가 만들어질 때 우리 인천은 그때 최기선 시장 때 그 광역시가 만들어졌는데 95년도인가요? 그때 김포를 인천시로 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최기선 시장이 김포 출신이었거든요. 지금 인천시 유종복 시장도 김포시장을 했던 분인데 여러분 그 인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의 금단도 옛날에 김포였어요. 금단에서 강화도를 가려면 김포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김포가 강화도하고 서구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리적으로 김포는
인천으로 통합된 게 맞는데 김포 사람들이 김포공항이라는 뭐 서울로 가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 바람 때문에 인천 통합을 반대해가지고 김포가 통합이 안 됐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뭐 김포를 서울시민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막 해가지고 막 김포 표를 얻으려고 막 했지만 결국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리산을 보면 저는 김포가 들어온 게 맞고, 그 다음에 부천도 똑같이 우리가 지역번호 031을 칩니다. 부천, 인천 이게 들어온 게 맞는데 부천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산 시흥 같은 걸 보면 이 송도에서 매립시에서 바로 건너편이 바로 시흥입니다. 시흥.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너무 비대해 있잖아요. 지금 수도권도 서울, 인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1,200만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서울은 지금 1,000만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도를 북도, 남도로 경기도를 두 개로 쪼개자 이런 말이 지금 나올 정도인데, 저는 쪼개기는 그렇고 그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삼국지계처럼 여기 이 안산, 시흥, 안양 이쪽하고 이쪽 부천하고 그 김포까지 싹 인천에 통합시켜서 인천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 개로 좀 균형을 잡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보였는데, 아무튼 우리 지금 경기도는 100만이 넘는 도시가 거의 한 5개 될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경기도와 비례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가다가 제 고향 공이 지금 한때는 25만인데 지금 5만이 무너져서 인구 소멸 1호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차라리 그때 무안에서 비행장 안 받나 그러니까 제가 공부수한테 차라리 공에서 받아봅시다. 그거 비행장 들어오면 최소한 10,000명 인구는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 우주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항공사를 키우고 아예 그냥 거기 좀 임시 비행장도 하나 있거든요. 공에 거기서 군 공항 유치합시다. 제가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 아마 이제 갈수록 이렇게 될 겁니다. 부안에서 옛날에 핵폐기 시설 안 받겠다고 대법원 난리 났지만 지금 부안이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경주가 받아가지고 경주가 몇천억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아니라 그냥 저준위건 저준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준위 폐기물은 저장 장소를 아직도 확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26개의 원자로가 현재 가동 중인데 원자로 안에다 다 보관하고 있어서 이미 포화 상태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 장소를 만들지 않고 원전을 만드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과 똑같다. 쓰레기 소각장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쓰레기 소각장이 4개 있거든요. 4개. 목동에부터 시작해서 4개 있는데 계속 쓰레기 소각장 마포에 지금 정천내원 지역인가요? 그쪽에 쓰레기 소각장 하나니까 난리가 나서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얻다가 처리를 못해서 지금 난립니다. 인천에다가 그거가 매립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매립 못하게 막으니까 이걸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장이 부족해서 난리고, 저도 인천시에 있어 보니까 화장장이 또 없어가지고 우리 인천에 화장장을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근 도시에서 전부 인천에 와서 들어오는데 외지인들은 100만 원, 우리 인천 시민들은 10만 원 어떤 차등해서 그 화장하는 것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 행정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중복 투자라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남 광주가 만약에 하나로 통합된다면 벌써 이제 신정훈 씨 각 이번에 후보자들 그 공약을 보니까 영암까지 15분대 30분 전남 광주 안에 30분 이내로 연결되는 일일 생활권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대부분 후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지도자가 전남 광주 전체를 자신의 선곡으로 인식하는 순간 전체에 대한 통합 그런 전략을 만들 수밖에 없고, 전남 광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자산과 전략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통합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5조씩 4년 동안 20조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20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우리 전남 광주가 단순히 그냥 갖다 찢어먹고 서는 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 뭐냐면
글로벌한 기업을 유치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시장 때 와보니까 제가 자주 소개했지만 인천시가 70년대 산업의 그 중심지였잖아요. 고로공단 가리봉공단에서 서울 고로가리봉의 1, 2, 3공단 수출산업단지 공단을 박정희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대우 어패럴부터 옷, 가발 이런 거 다 수출해서 이제 막 여공들 고생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4공단이 부평공단이에요. 5, 6공단이 주한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1, 2, 3공단, 인천의 부평, 주한, 4, 5, 6공단에서 수출산업 6공단이 70년대 수출의 주력을 역할을 했던 게 수도권의 그 공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존 자원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을 수입에다 쓰니까 수입에는 항구가 주로 수도권은 인천으로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재가 보로네오 이런 데서 수입한 목재들이 다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인천항에서 목재를 해가지고 성림 목재부터 시작해서 이건산업, 합판공장부터 썬퍼니처, 선창산업, 한양 라자가구, 보르네오 가구 이런 게 다 공장이 인천의 서구의 공업단지에 그 목재들이 돼서 하인천역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큰 인도네시아 같은 데 잘라온 큰 통나무들이 막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걸 잘라다가 제재하고 합판 만들고 가구 만들고 주로 그런 제재 목재 가구 공장이 인천에 많이 있었고요. 고철들 막 들어오니까 동국제강 인천제철 같은 이런 제강산업들 고철들 녹여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맨 밀가루 어쩌고 들어오니까 삼화제분, 대한제분, 대한제당 소위 300산업이 막 발전했습니다. 인천. 이런 게 70년대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인천이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인천시장 돼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중우장대한 이런 산업들의 부가가치가 풀어져가지고 너무 올드해지고 공기는 나빠지고 한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장 굴뚝 나는 것이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보였지만 이제 와서는 완전히 공해의 주범으로 보여지고 너무 낡은 전부같이 산업이 돼서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인천의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구가 석유산업단지가 발전됐을 때 막 석유의 어떤 고급화나 다변화 산업을 하지 못하고 늦춘다 보니까 대구가 완전히 경제가 공동화됐잖아요. 나 지금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래서 DJ 때 밀라노 프로젝트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대구 산업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비슷하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가 이제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나프타 이런 게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대량 저가로 생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우디 같은 나라가 원유를 수출한 게 아니라 거기도 아예 이제 정유소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크루드 그냥 원유를 팔던 시대에서 자기들도 거기서 재련을 해버리니까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여수 산업단지가 한때는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했던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될 위기 상황에 여수 석유화학 단지가 놓여 있고 당장 포항제철, 광양제철이 이제 제철이 지금 생산 오버했다가 지금 미국조차도 이제 막 제철 철강 제품에 이걸 부과를 하고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C밤이라는 게 있어요. C밤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건데 탄소의 그 배출량에 따라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는 유럽 EU 시장에 접근하려면 그래서 우리 호철 같은 데가 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한 1년에 CO2를 약 7억 톤 정도 우리가 배출하는데요. 거의 이 철강 산업에서 1억 톤 이상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CO2 배출의 주된 재료 분야는 아주 주된 산업 분야니까 이 철강의 CO2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최대 건강입니다. 그걸 못하면 지금 생존의 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각 이제 도시마다 그런 주요 산업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빨리 새로운 산업의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도시가 같이 쇠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에는 그런 어떤 비료를 거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인천의 산업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들어오고 셀트리온 원래 있었지만 추가 투자를 하게 되고 SK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송도에 직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바이오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제가 삼성 바이오 유치를 할 때 정말 삼성그룹 저기를 만나서 제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송도로 유치를 했는데 그게 대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삼성 바이오 시총이 주가 제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때 내 주변 측근들한테
그냥 삼성바이오 주식 다 사나라 아니다 다 그냥 제대로 산 놈들이 없더라고. 저도 그때 삼성바이오 사놨으면 배우자 안 됐을 거지. 예? 미리 이야기 안 해줬냐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삼성전자 사라 그랬거든요. 그 삼성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빅 사이클이 왔다. 이 반도체가. 이 반도체라는 것은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공급이 수요는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에다가 삼성이 지금 6개 만드는 팹을 만드는데 팹이란 말이 영어로 패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매뉴팩처 비슷한 말이에요. 패브리케이션을 줄여가지고 팹 그래 팹.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제조 공장. 그 팹 하나를 만들 60조라는 거 아니에요. 공장 건설 비용 60조. 6개 360조를 투자해서 그걸 만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이 다시 만들어져서 생산 능력이 확장돼가지고 공급이 추가로 나오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D램은 없어서 못 팔아. 막 지금 몇 배로 오르고 있어요. 삼성 돈 더 벌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저는 삼성 주식 사도 늦지 않았다 보니 이게 이런 AI 시대에 그런 대박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산업을 제가 유치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2000이 완전히 그걸 통해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는 게 제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반은 통하고 반은 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도란 말. 그래서 안 통하면 0, 통하면 1, 해서 01, 해서 모든 아날로그를 01, 이 디지털 숫자도 막 분해해서 정보를 쪼개가지고 다시 제조하고 하는 그 기술이 반도체 소위 IT 산업에 싸게 나오는 게 세미컨덕터 이 반도체라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의 세상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전두환 됐습니다. 전두환이가 머리는 멍청했지만 하나 똑똑한 것은 자기는 멍청하니까 똑똑한 경제 대통령을 만들겠다 해서 김재익이라는 뛰어난 사람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해서 김재익, 서석준, 그 다음에 오명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오명이 원래 육사 출신이었다가 그만두고 스토니브리라는 뉴욕 주립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오명이라는 사람이 당시 최신부 차관을 참여했어요. 노태우 때 최신부 장관을 했는데 원래 최신부는 우체국장은 그 기관장들 모일 때 술도 안 따라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권력이 없으니까 우체국장이나 술 안 주면 그래도 남자분들 목사님 술 안 드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술을 잘 안 따라주면 내가 우체국장이라고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양반 오명이라는 사람이 그 우체국 최신부를 정보통신부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한직인 최신부를 행정고시 합격자 1등부터 10등까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부서로 바꾼 사람이 오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시킨 끝내주는 인물이 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명이라는 사람이 노태우 밑에 최신부장을 했는데 정보통신을 바꾸고 그때 데이컴을 만들고 KT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자동 변환기라는 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DDD로 막 이렇게 뿌라치해가지고 장거리 전화 연결된 거를 자동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서 DDD를 만들어 전 대한민국이 하나의 전화로 다 통합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잘했던 건 뭐냐 이 통합된 음성이 통하는 이 전선망을 데이터한테 개방을 해가지고 음성이 통하는 전선망의 그 기관망을 데이터가 흐르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고속도로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오명 시대에 미국 같은 전화기 한번 시작하면 몇 주가 걸렸는데 전화기 시작 바로 그 다음날 전화기가 나온 시대를 만든 게 오명 때입니다. 그 기반을 가지고 꽃을 피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 기반 위에. 그래서 산업화는 됐지만 정보는 앞서가자 그러면서 깨뚫어봤고 최근에 유튜브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엘린 토플러의 3회 물결을 감옥에서 공부하시면서 이 정보 시대를 이해하고 소위 말하는 챗GPT 같은 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쭉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야 시대를 앞서간 DJ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앞서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제 반도체 이런 산업이 즉 AI 시대로 가게 되면서 반도체를 직접 한 게 소위 말하는 랜드 플래시부터서 이제 웨이퍼가 나오게 되는데 웨이퍼가 뭐냐면 반도체 원료가 모래에서 난 규사입니다. 규사. 실리콘이라고 그러는데요. 폴리실리콘을 규사를 모래에서 뽑아가지고 이를 용융시켜서 만든 것이 인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떡처럼 큰 덩치의 이런 원통형을 만듭니다. 인곳이라고 영어로 인곳이라고 하는 이 실리콘을 용융시켜서 만든 걸 만들어서 이걸 다이아몬드 컬러
이 피자판 만들듯이 다 얇게 자릅니다. 슬라이스는 잘라가지고 그것을 싹 표면체를 해가지고 만든 것을 웨이퍼로 웨이퍼 위에다가 포토레지스트라는 강광약을 발라요. 강광약을 바르는데 포토레지스트가 일본 애들이 그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우리한테 수출 제한했던 그게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를 강광약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이 초단파 빛을 쏘게 되면 빛이 이 그 사진을 찍듯이 웨이퍼 위에다가 이 반도체 회로 사진을 딱 찍게 돼요. 찍게 되면 그다 EUV라고 해서 익스트림리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극자외선을 쏘면 빛의 강광에서 그게 오목하게 파이게 돼요. 그래서 오목 이런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다 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회로를 집어넣어서 그 좁은 웨이퍼 안에다가 수많은 반도체 회로를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완성하게 칩이 되는 건데 이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인데 후공정이 그 패키징 작업이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이 세계 1등이 미국 대만에 있는 AC고 넘버 2가 엔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엔코 테크놀로지가 광주에 있죠. 어디 있어요? 전남에? 지금 서울과 광주, 인천에 있어요. 원래 서울, 광주만 있었는데 인천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 나중분인가 한평분인가 그래요. 김향순이라는 사람이 안암반도체로 들어왔지만 안암반도체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삼성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우리 전라도 사람 김향순 시장이었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뭐 박정희로부터 돈을 못 받았고 삼성이 이제 반도체를 주도하게 됐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 회사를 문 닫을 뻔했는데 그 아드님 김주진이라는 분이 미국 그때 아무튼 미국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뛰어난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버지 회사를 엠코 테크놀로지로 바꿉니다. 엠코 테크놀로지가 아메리카 플러스 코리아에서 한미 테크놀로지라는 뜻입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안암 반도체를 엠코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세계적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그 회사 본사가 애리조나주에 있어요. 이 엠코 테크놀로지 글로벌 센터를 중국에다 만들려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타고 애리조나까지 쫓아갔어요. 사장님 만나가지고 나도 전라도 놈인데 우리 인천에도 합시다. 이게 세계로 중국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송도에 엠코 테크놀로지가 들어왔는데 엠코 테크놀로지가 제가 바로 반도체 후공장 그 패키징을 하는 세계 두 번째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스테지 패코리라는 데가 그런 세계 3대 회사인데 그걸 유치해서 지금 우리 인천에 반도체 후공장 세계 2위, 3위 회사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기계를 대주는 한미 반도체가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반도체 산업의 토대와 BT 산업의 토대에 되는 앵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이 경기은행이 망한 뒤로 금융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은 다 서울로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하나금융타운 김승희 회장을 만나서 송도 청라에다가 하나금융본사 글로벌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지금 인천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낡은 역제 300산업 막 고철 산업 이런 데에서 뭔가 이런 새로운 첨단 산업, BT 산업,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럼 전남 광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광주가 빛골, 빛광자인데 그래서 광석유 이야기가 나오고 전라도에 탄소섬유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이 빛이라는 게 일종의 에너지는 빛은 에너지의 파동이고 그래서 이 빛을 기초로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에너지의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정희 마사요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AI 시대 핵심은 바로 전기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정신이 번쩍 뜨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네, 지금까지 송영길 서남당 대표의 명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구 문화원 현장에서 월드방송 정용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